지금 태국 캄보디아 국경의 공기는 평소의 긴장감이 아니라 눈앞에서 형태가 바뀌는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포이펫에서 태국군이 캄보디아 저격수 은신처를 확인한 뒤 포격으로 파괴했다는 흐름이 나오면서 전선이 도시 가장자리까지 밀려 들어왔고, 그 여파로 포이펫 안쪽 중국계 범죄단지에 있던 중국인들이 황급히 도주하는 장면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태국군은 교전 속 공세고지를 확보하는 모습으로 이어졌고, 장갑체는 원목을 덧대 방호벽을 만드는 즉흥방호가 등장했습니다. 전사자 22명이라는 숫자가 제시되면서 전장의 비용이 추상에서 현실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수린주 인근에서 태국군 헬기가 착륙 과정에서 크게 흔들려 4명이 부상당한 사고까지 겹쳤습니다. 그리고 국경에서 약 1km 떨어진 트몰러 마을에 태국 해병대가 들어가 점령한 뒤 주택가를 수색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교전이 접경선을 넘어 공간장악과 수색 단계로 넘어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화력전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 바탄방의 주거지역을 포격해 건물이 파괴됐고, 그 과정에서 중국인 1명이 치명적 부상을 입었다는 대목이 제시됐습니다. 동시에 캄보디아군이 거주지역에서 태국군을 향해 포격하는 장면이 뒤따랐고, 태국 측은 이를 민간을 방패로 쓰려는 전술로 인식하며 비난하는 구도로 흘렀습니다. 여기에 캄보디아군의 BM-21 다연장 로켓 180발 이상 발사 정황이 붙으면서 전장의 공포 단위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드론도 전면에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가 국경 인근에서 태국군 운용 드론을 격추했고, 두 번째 격추 기록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이 FPV, 자폭 드론을 소개하는 장면도 제시되며 저가 자폭 체계가 실제 전장에 들어왔다는 긴장감이 붙었습니다. 지상전은 근거리 충돌로 압축됩니다. 캄보디아군은 국경 언덕에서 태국군을 향해 RPG 공격을 가했고, 중국산 69 대전차기 사용 정황이 나왔습니다. 태국군은 헌비 차량을 타고 진지를 공격하는 모습이 제시됐고, 차량에 40mm 유탄 발사기가 장착된 설정이 함께 나왔습니다. 공중에서는 태국이 F-16 전투기를 활용해 중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는 캄보디아군 기지를 공습하는 흐름이 붙으면서 확전 버튼이 눌린 느낌을 줍니다. 상징과 영토 서사도 전선에 끼어듭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가 설치한 힌두 신상을 철거하는 장면과 함께 캄보디아가 무단 점령하던 태국 영토를 다시 탈환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장비는 전장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태국군의 중국제 VT-4 전차에서 포신이 또 폭발의 전차가 무용지물이 되는 장면이 제시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중국 80식 기관총과 56식 소총으로 무장한 모습이 나왔고, 양측 전력의 공급성과 신뢰성이 전황의 변수로 떠오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전선의 디테일을 보면 이 싸움이 얼마나 가까이 붙었는지 더 선명해집니다. 원목을 덧댄 장갑차는 파편과 소극 영탄을 줄이려는 현장형 대응으로 읽히고, 차량이 포탄 파편이 스치는 거리까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헬기 착륙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착륙 순간의 큰 흔들림과 부상 4명은 전투 피해와 별개로 작전 수행 능력을 서서히 깎아먹는 부담이 됩니다. 트몰러 마을 수색은 더 민감합니다. 주택가를 뒤지는 임무는 숨어있는 관측과 저격 같은 변수를 함께 끌고 오고, 그 순간부터 전쟁은 집과 골목의 형태로 재구성됩니다. BM-21 로켓 180발 이상이라는 수치는 면적 제압의 성격을 강하게 만들어 대피와 보급 차단 압박을 키웁니다. 드론 격추가 두 번째라는 표현도 가볍지 않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됐다는 건 국경 상공의 감시전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FPV 자폭 드론 소개 장면은 그 감시전을 뚫기 위한 도구가 전장에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헌비의 40mm 유탄 발사기와 언덕 위 RPG 사격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은 양측이 시야가 닿는 거리에서 숨을 맞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F-16 공습은 그 숨을 한 번에 끊어보려는 선택이고, VT-4 전차 포신 폭발은 현장의 신뢰를 흔드는 불안정의 상징으로 제시됐습니다. 그 와중에 병사들이 강아지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온 건 전선이 일상 위에 눌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탄방 폭격과 거주지 폭격 장면이 나란히 제시된 건 서로가 서로를 민간 피해 프레임으로 묶어 전장의 정당성을 다투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 병력이 중국 80식 기관총과 56식 소총으로 무장한 모습, 태국이 중국제 VT-4전차를 운용하는 모습이 함께 나오면서 장비의 국적보다 운용 안정성이 전황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뉘앙스도 남습니다. 또 힌두 신상 철거와 영토 탈환 서사는 총성만큼 오래남아 다음 교전의 감정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교의 문장도 전황과 맞물립니다. 아세안 회의가 휴전 없이 끝난 뒤 수요일 추가 회의를 예고했고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이 양측의 적대 행위 중단과 평화 회복, 국경 평화와 안정 수호를 촉구하는 흐름이 제시됐습니다. 포위 폐쇄 범죄 단지 도주 장면과 중국인 치명상 소식은 국경의 한쪽에서 벌어진 군사 행동이 곧장 국제 인적 이동과 비공식 경제망까지 흔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25년 4월 4일 최악의 전차 영상입니다. 만약 전차를 좋아하는 분들께 역사상 최고의 전차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전차가 선정될까요? 제2차 세계대전을 지배했던 6호 전차 티거부터 세계 최강 미국의 주력 전차인 M1A 브람스, 한국산 명품 K2 전차, 푸틴이 아끼는 T-14 아르마타까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릴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역사상 최악의 전차를 선정하라고 한다면 이견 없이 단 하나의 전차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가 자랑하는 아준 전차입니다. 기동 중에 보기륜이 빠져나가는 중국제 싸구려 전차도 인도의 아준 전차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데요. 인도는 자국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영웅의 이름까지 붙였을 정도로 아준 전차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무려 34년에 이르는 최장의 개발 기간을 투입한 결과는 처참한 대실패였습니다. 심지어 신화 속 영웅의 이름을 붙여놓고 이러한 망작을 개발한 것을 두고 신성모독이나 다름없다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로 아준 전차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인도의 하늘에 테자스가 있다면 인도의 지상에는 아준 전차가 있으며 인도가 손대는 무기는 무조건 실패한다는 극단적인 평가까지 받게 만든 전차가 아준인 것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이 K1 전차를 시작으로 K2 흑표의 전력화와 K1 전차의 성능 개량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하나의 전차에 34년의 세월을 투자하여 실패한 인도가 더욱 대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상 최악의 전차로 평가받는 아준 전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아준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개발한 전차로 유명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개발 기간만 34년 100여 대의 전차를 실전 배치 완료하기까지 총 36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진행된 점검 과정에서 배치된 전차의 75%가 고장 등으로 인한 작전 불가 판정을 받은 전설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도 육군에서조차 차마 아준 전차를 사용할 수 없어 대규모 도입을 거부하였으며 자국 기술로 전차를 개발한다는 명분과 최소한의 설비 라인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약 100여 대의 아준 전차를 도입한 것이 전부일 정도로 전차 개발의 모든 흑역사를 총망라한 것이 아준인데요. 이처럼 인도의 아준 전차는 1970년대에 시작하여 21세기까지도 인도 육군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전차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는 어째서 이런 최악의 전차를 만들게 된 것일까요? 인도가 아준 전차의 개발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1974년으로 인도는 1980년대에 주력 전차를 목표로 코드명 MBT-80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당시 인도의 목표는 1983년에 개발을 완료할 목적으로 영국의 2세대 주력 전차인 치프틴 전차 수준의 성능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무려 10년의 개발 기간을 두고 천천히 2세대급 전차를 만드는 동안 서방의 전차는 복합장갑과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 등을 장착하고 활강포로도 2km 내외의 거리에서 매우 정밀한 공격이 가능한 3세대 전차가 등장했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강력한 성능을 보유한 3세대 전차가 속속 등장하게 되면서 인도는 부랴부랴 자신들의 전차도 3세대급 전차로 개발 계획을 변경하였는데요. 당연히 1980년대 이후로 2세대 전차를 사용한다면 주변 국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결국 인도는 55톤 이상의 전투 중량과 120mm 주포, 복합장갑과 1500마력의 엔진 등을 탑재한 3세대 전차로 설계를 다급히 변경하였지만 2세대 전차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 인도에서 3세대 전차를 개발한다는 것은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인 개발 과정을 고려했다면 2세대 전차를 만들어서 각종 테스트를 거친 이후 그렇게 확보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위 단계 진입을 노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2세대 전차를 개발하지 못한 시점에서 다급하게 3세대 전차 개발로 넘어간 인도에게 전차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을 리 만무했는데요. 2세대 전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3세대 전차를 위한 요구 조건만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아준 전차의 개발은 점차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는 다른 나라의 기술과 부품을 사들여 오는 방식의 대안을 선택했는데요. 엔진은 독일, 주포는 프랑스, 사격 통제 장치는 이탈리아 등에서 각각 도입하여 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아주는 1984년대에 첫 시제품이 탄생하였으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42차례가 넘는 설계 변경을 거쳐 1988년이 되어서야 14대의 초도 물량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초도 물량을 바탕으로 진행된 실전 테스트 결과는 전 세계의 경악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독일의 MTU-4 엔진과 미션을 수입했으나 기동 성능을 검증하는 테스트 과정에서 엔진 출력이 20에서 25%가 감소하였으며 전차의 중량이 초기 계획보다 7톤 이상 증가하면서 서스펜션과 보기륜의 수명이 설계안보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동간 사격의 명중률은 채 17%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형편이 없었는데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를 기반으로 기동간에도 뛰어난 명중률과 교전 능력을 보유해야 할 3세대 전차에는 어울리지 않는 성능인데요.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용접 기술임에 비하여 비가 오면 전차 내부로 물이 새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차에 물이 샌다는 것은 그만큼 용접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대로 된 용접조차 안 된 전차가 적의 공격을 막아낸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기대입니다. 게다가 물이 새는 것은 자연스레 적의 화생방 공격에도 방어가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화생방 방어는 전차를 비롯한 기갑 전력에게 요구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아준 전차와 인도의 기술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추가되는 군 당국의 성능 요구와 개발 지연으로 인해 예산은 한없이 증가하여 20배가 넘는 금액의 혈세가 낭비되기도 했으며 그럼에도 포기를 모르는 인도의 높으신 분들에 의해 1997년에는 시제품에서 발생한 결함을 보완한 개량형을 억지로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오죽하면 인도 육군에서조차 아준 전차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무기로 간주하여 인수를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만든 부품과 장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준 전차의 성능이 형편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도의 조립 기술이 유럽을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산업에서는 완성된 부품과 파츠들을 조립하는 것도 쉬운 기술이 아닌데 인도는 높은 정밀도를 유지할 조립, 조합 기술이 전무했고 이 때문에 아무리 유럽의 엔진과 주포 등을 도입하였다고 해도 이를 하나의 전차로 완성하는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부품들을 두고 유럽의 기술자가 조립할 때는 우수한 성능이 나오다가도 인도에서 조립을 하면 급격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연거푸 발생하면서 아준 전차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인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준 전차의 문제는 엔진 성능과 명중률 등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가 아준 전차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날개 안정분 이철갑탄의 성능도 문제가 많았는데 인도가 개발한 날탄의 초기형은 2km 거리에서 균질 아변 장갑을 겨우 300mm 관통했으며 성능을 개량한 마크 2 날탄은 450mm를 관통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300mm급 관통력은 미국, 영국 등의 군사 강국에서 이미 1970년대에 105mm 날탄으로 달성한 관통력인데 인도는 포탄의 구경이 더 큰 120mm 날탄으로 105mm 날탄과 동급 수준의 관통력을 선보인 것입니다. 심지어 서방에선 120mm 날탄을 사용하면 600에서 700mm 수준의 관통력을 보여주는데
이는 인도가 개발한 120mm 날탄의 관통력보다 최소 1.5배에서 2배 수준의 위력이 나오는 것인데요. 조립된 전차의 성능도 뒤처지는 데다가 사용할 수 있는 포탄의 위력까지 형편없는 것이 아준 전차입니다. 반면 한국은 인도와 비슷한 시기에 전차 개발을 시작했으나 인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K-1 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한 시점은 1975년으로 1974년에 처음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아준과 거의 동시기에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K-1 전차는 1987년부터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는데 1988년에 초도 생산 이후 실전 테스트에 들어간 아준 전차보다 1년 이상 더 빠르게 전력화된 것입니다. 개발은 1년을 늦게 시작했지만 실전 배치는 한국이 훨씬 더 빠르게 착수했다는 점에서 이미 한국은 인도의 기술력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K-1 전차는 105mm 주포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화력 측면에서 120mm 주포를 탑재한 아준보다 수치상으로는 부족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991년부터 120mm 주포를 탑재한 K-1A1의 개발에 착수했으며 인도가 억지로 아준 시제품의 성능 개량안을 제작하던 1997년부터는 K-1A1의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한국과 인도 모두 1997년을 기점으로 성능이 개량된 전차를 생산하였는데 한국은 3세대 전차 중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K-1A1을 선보인 반면 인도는 소생이 불가능한 아준을 되살려보겠다며 NEF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활용점정은 K-2 전차의 개발인데요. 한국은 2007년에 3.5세대 전차인 K-2 전차의 시제품을 공개했는데 인도는 2007년부터 아준을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K-1 전차를 시작으로 K-1A1 성능 개량을 거쳐 K-2 흑표를 개발하는 기간 동안 인도는 아준이라는 한 우물만 판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3.5세대급 전차를 무려 1900대나 보유하여 유럽의 군사 강국들을 압도하는 엄청난 지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도는 단 한 대의 3.5세대 전차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시기에 시작된 전차 개발이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불러온 것은 국방 분야에서만큼은 강력한 전력과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방산경쟁국들의 삽질을 기원하며 더욱 강력해진 대한민국의 전력과 튼튼한 안보를 응원하겠습니다.